자,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이코모스 종교 제2유산위원회 위원장이시며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역임 중이신 이혜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오늘 현장에서 발표해 주신 발표자 3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용재 교수님, 문화유산기술연구소 김지교 대표이사님, 문화재청 박정섭 서기관님을 비롯해서 2분을 더 모셔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진성 문화팀장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안재홍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이코모스 종교 제2유산위원회 이혜은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저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2015년에 등재가 됐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5년은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일본의 산업유산이 등재가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우리 백제가 가슴을 졸여야 했던 아주 숨막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던 그 순간이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의 유산이 또 등재가 됐고,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시간이 맞아서 등재가 됐고, 그 이후에 백제는 그 2계도와 3계 시군이 합해서 백제 세계유산 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보존 관리에 관한 것을 해오고 있고, 매년 이런 기념 학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겠지만 올해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이러한 상황으로 국제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는 그 세계유산 등재를 할 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제가 그 1999년에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설립될 때 창립 멤버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코모스 활동도 했고, 지금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종교 제2유산위원회라는 게. 근데 이코모스 산하에는 29개의 학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계유산 쪽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한 결과가 돼서 오늘도 그 인연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오늘 2020년 백제 역사 유적지구 국제학술 포럼으로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팬데믹이라는 팬데믹과 세계유산이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전부 다 주셨는데요. 6분이 우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 세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첫 번째 2분은 이제 조유준 씨하고 같이 정영재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일종의 기본 정책 또는 기본 방향,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내용에 관한 것. 그 다음에는 2분이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고요. 디지털에 관한 것과,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문화재청에서 이런 그 극복을 위한 재난 극복,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떠한 형태로 디지털화하면서 진행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그러한 정책적인 면, 그 다음에는 그 미국과 이탈리아의 경험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불행히도 미국과 이탈리아에 발표를 하신 분이 토론에 참석을 못하셔서 질문은 못 하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의 진행은 우선 토론자로 지명이 되신 전준성 팀장님과 그 안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을 여기 발표자 3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제 손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한 분한테만 몰려 있는 질문이라서요. 제가 일단 질문을 읽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소개를 다 드렸으니까
어떻게 안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제가 실수하지 않았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나오게 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안재홍입니다. 저는 그 디지털 헤리티지, 디지털 문화유산 쪽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토론자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6분의 발표 오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이 포럼도 그렇고 뭐 부여도 그렇고 우리 문화유산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지금 다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그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이렇게 문화유산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저명하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갖게 되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는 전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전 사회에 큰 위기를 가져왔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처음 겪는 이런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첫 발표를 하신 조유진 담당관님께서 그 발표 말미에 언급하셨던 국회에서 열렸던 문화재 행정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당시 저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디지털 문화유산의 역할과 당면 과제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 슬라이드 이렇게 잘 확대를 해 보시면은 그 사진에 제가 있는데 제가 당시 이제 디지털 문화유산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당시 그런 주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조유진 담당님께서 그 본방사수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상 깊었다고 하신 발표가 제가 한 발표가 아니었어서 상당히 좀 아쉽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토론에서도 이제 디지털 문화유산의 역할, 디지털 헤리티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헤리티지가 그동안 국내에서도 많은 그 시도가 있었고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전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코로나19가 문화유산 분야에 끼친 영향을 이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몇 가지 그 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19가 끼친 이런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그 오늘 발표에서도 잠깐 보셨다시피 유네스코, 아이컴 등 주요 기관에서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이런 영향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대응 방안,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이제 자료들을 퍼블리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보면 현재까지도 코로나19는 그동안 이 문화유산을 훼손시키는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주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지금 가져왔다는 이런 참 아픈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코로나19가 디지털 경제를 확산을 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해도 여러 가지 그런 묵혀놨던 고민들, 새로운 고민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들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의 장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에 대한 얘기들도 다운로 분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유로피아나나 유네스코 등 이런 여러 전문 기관들에 대해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어떤 대응 위한 권고로서 이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투자를 권고를 하고 이 또 한편으로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색을 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현재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디지털 중심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문화유산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이제 기존의 실물 중심의 섹터와 더불어서 이 디지털이 중심이 된 섹터들도 그렇게 크게 이제 같이 발전을 할 어떤 기회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이 이제는 어떤 실물과 동등한 정도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방문객이 디지털로 참여하는 것, 온라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로 참여하는 것도 실제 사이트를 방문을 하는 것만큼, 그러한 경험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글램, 이 갤러리,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 이런 영역에서의 디지털 활용, 그리고 어떤 그 사용자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런 글램을 디지털 혁명의 어떤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이 문화유산 분야가 디지털 기술 발전의 어떤 사례로서 기술 발전의 어떤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기술들을, 첨단 기술들의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디지털 변화는 계속될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디지털 변화와는 좀 양상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략이라는 거는 온라인에서 단순하게 컨텐츠를 몇 개를 더 추가하고 뭐 이런 것 이상의 것을 더 고민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어떤 디지털 기술을 선택을 하고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평가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화유산 기관이 단순히 외부의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축적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의 어떤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를, 이런 급격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또 방안을 수립하기는 또 어렵다는 이런 문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화유산 분야에서 디지털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렇게 특히 저는 이 상황이 특히 국내에서 이 디지털 문화유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돼서 현 위기가 디지털 헤리티지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단지 좀 더 뭐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펀딩이 더 많이 되고 이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키운다는 것이 단순히 컨텐츠의 수를 더 늘린다거나 뭐 AI라든가 VR, AR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또 만들어보고 이런 것에 몰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디지털 문화유산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괄목할 만한 또 성과들도 많이 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논의 없이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발전을 해오다 보니 아직 체계적인 발전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체질을 강화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디지털 헤리티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될지에 대한 당면 과제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시점에서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세계유산, 우리가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이런 문화유산의 역할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정책, 그리고 디지털 문화유산의 그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런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좋은 그런 경험들을, 귀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직접 참여가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 그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발표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를 통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 시대에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문화유산 기관이 어떻게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경험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계신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도 크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되게 우연하게도 연구자, 또 정책 입안자, 실무 전문가, 이렇게 산학관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현 상황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굉장히 또 선도적으로
이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제게도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우선 이제 각 발표하신 분들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과 질문과 이런 것들 드리겠는데, 우선 동영상으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 분들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 없으니 이제 제 의견과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신 제1주제인 위기 상황 시 지역사회에서 세계유산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조유진 담당관님 굉장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 이외의 문제를 인식해서 대응하고 이에 대한 역할을 해야지만 문화재 역시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해 주신 그런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리마인드 해주신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우리가 문화재에 몰입을 하다 보면, 문화재 자체의 보존에만 몰입을 하다 보면 마치 그것이 섬처럼 돼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인식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중점적인 생각, 그 중에서 이제 장소 기반과 사람 중심을 짚어주셨는데, 그 장소 기반을 영문으로 표기를 할 때 place based라고 한 걸 보면, 다시 말해 이제 스페이스가 아닌 그 어떤 장소라는 것이 스페이스가 아닌 place라는 것은 스페이스와 place의 차이는, 스페이스는 어떤 단순한 공간, 단순한 어떤 그냥 공간상의 장소라면, place라는 것은 그 스페이스에 어떤 의미가 더해질 때, 미닝이 더해지고 메모리, 사람의 개인의 메모리 그리고 경험, 스토리가 더해질 때 그거는 비로소 어떤 하나의 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런 장소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문화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서 지칭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사회, 그리고 동시대 기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래를 향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야지만 우리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와 관점에서도 이 디지털에 대한, 그리고 이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존재와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헤리티지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체험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툴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디지털이 그래서 중요하다, 서비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인식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디지털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주신 그 자연과 문화의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장소로서의 문화재라는 말, 굉장히 저도 의미 있게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 사이를 잇는 선으로서의 역할을 문화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그렇게 이제 문화재가 선의 역할을 할 때 그 매개를 강화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 그리고 기억, 추억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지털 헤리티지, 디지털 문화유산의 큰 역할이 아울러서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화려한 최신 기술을 써서 뭘 쓰고 보고 이런 것들을 흔히들 생각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인상 깊게 보셨다는 그 발표에서처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디지털 피로감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또 역효과가 있기도 한데, 사실은 그거는 디지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때, 디지털 헤리티지를 생산을 하고 또 그걸 만들어내고 같이 그걸 공유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지, 그게 아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디지털 헤리티지가 피로감을 가져다주는 게 아닌 스토리와 기억과 추억을 강화해서 그렇게 사람이 문화재와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얘기를 할 때 이 테크놀로지의 속성은 사라져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혹은 이제 투명해져 간다고 하죠. 트랜스페런트, 점차
시간이 갈수록.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기술 자체가 발전을 하면서 인간이 그거를 굳이 의식하지 않고서도 작동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때,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만들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뭔가 도구를 만들 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잘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는 오히려 존재감이 약해지고 디지털 기술 너머에 우리가 실제로 전달하고 싶은 그 의미와 해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언급하신 메르스의 순기능이라는 것에 제 입장에서는 또 디지털 문화유산의 역량 강화, 체질 강화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디지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지털 기술은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 자체의 회복 탄력성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코로나19 위기 속 핵심 서비스로 떠오른 문화기관으로서 이제 미국에서의 경험들을 발표해 주신 레베카 케네디 전문가님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이 문화유산 기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인지해왔던 문화유산의 어떤 그런 역할을 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문화유산 기관들은 스스로 그 존재 가치를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험에 비추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다른 타인들과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단지 이게 부수적으로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문화생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줬고 어떤 가치를 줬는가를 다시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기관이 필수적인 일을 하는 기관으로서 간주되는 정부기관은 또 없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 기관들은 그 폐쇄되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저마다의 기관이 왜 필수적인가를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예시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보면서 마치 저는 이게 과거 박물관들이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박물관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세컨드 레볼루션, 두 번째 어떤 박물관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큰 변혁을 겪게 됐고, 그러면서 과거의 컬렉션 중심의 권위기관으로서 갖고 있던 그런 지위들을 버리고 사람들, 방문객들, 사람들에게로, 지역사회로 직접 다가가는 그런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들을 재정의하고, 그렇게 성격이 변하면서 뉴 뮤지얼로지라는 새로운 신박물관학이 태동하고, 그렇게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들이 등장하는 그렇게 새로운 박물관의 역할을 찾아냈던 그런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다만 그때와 다르다면 지금은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큰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대응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났을 때 박물관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는 물론 이 박물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이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 문화기관들이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응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입증하면서 이 위기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문화가 왜 필수적이어야 되는가,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 그리고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도 이 발표에서도 그 인포메이션 퍼티그에 대해서 정보가 주는 피로감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이것이 디지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의 시대에 와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특히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사람이 이러한 인포메이션들과 어떻게 인터랙션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거를 위한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모티베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정보, 특히 이제 문화유산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축하고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많은 정보가 아니라 개인 맞춤형으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지능적으로, 또 그렇게 브로드캐스팅이 아닌 내로캐스팅으로 각 개인에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알레시아 스트로치 전문가님께서 위기 상황에서의 이탈리아 경험, 그리고 그 문화유산의 역할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 흥미로웠고요. 문화유산이 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어서 보존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We are and we produce heritage 라는 관점으로 이 어려운 시대와 그 안에서의 문화유산 역할을 본다는 그 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또 다른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문화유산은 그 시민과 공동체의 사회적, 감성적 발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는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가치라는 것을 문화유산 기관도,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표 중에 보면 그 렘브란트의 나이트워치 앞에서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이제 발표를 통해서, 발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티네이저들이 이 그 아트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것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안타깝지만 다른 거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도 의심을 좀 합니다. 과연 디지털의 역할은 무엇일까? 디지털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그러한 모습들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은 이미 와 있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도 이미 다 와 있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디지털을 논하고 있고, 더 나아가는 지능형 사회는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에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그리고 디지털 문화유산의 그 유용성이라든가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거시적으로 이 문화유산의 각 분야에 걸친 이 문화유산 디지털 헤리티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어떤 개개의 사례 위주로 어떤 그 유용성이라든가 역할들을 보는 그런 경향이 좀 큰데, 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 문화유산의 그 역할을 좀 더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의 속성과 기술의 속성과 이 문화의 속성, 이 모두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디지털 헤리티지가 전달해주는 전체적인 어떤 디지털 경험,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들은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문화유산 기관에서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IT 전문가들이 디지털 기술 개발하면서 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단편적으로 어떤 콘텐츠의 UI나 UX 설계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디지털 기술, 그리고 디지털 환경, 그리고 디지털 문화, 그리고 인간, 문화유산이라는 어떤 컨텍스트,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디지털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화유산이라는 컨텍스트 위에서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할 수 있는 적합한 디지털 기술과 컨텐츠의 선정,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디지털 기술이 이 보조적인 도구를 넘어서 소통에 있어서 이제는 필수적인, 뭐 건너방에 있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때도 카톡으로 하고, 심지어는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있는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카톡으로 하고, 뭐 이런 영 제너레이션들에게 있어서, 이걸 젊은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제가 막 늙어 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들과 문화,
그들과 문화유산은 어떻게 인터랙션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인터랙션에 이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거는 많은 고민과 연구 그리고 어떤 어떤 그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본 발표의 이제 결론에서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어떤 질의 전환점을 가져왔고 이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이 수반되어야 우리 사회 속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 기반으로서의 디지털의 역할, 디지털 플랫폼,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본 발표를 포함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이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이 직접 발표해 주신 발표자 분들의 주제에 대한 제 의견과 또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짧은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방향을 발표하신 정영재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우선 그 국내에서의 이 디지털 문화유산 관련 사업들이 사실 상당 부분이 이 디지털 기록, 디지털화 그리고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에 집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러면서도 이걸 원격 의료 시스템에 비유해서 문화재 원격 의료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디지털 문화유산이 디지털화 자료, 콘텐츠와 같이 그렇게 이제 문화유산에 관련되는 여러 활동에 있어서 각 과정별로 분절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뒷받침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려돼야 된다, 이런 데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보존의 영역에서 아직은 보존의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국내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강화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발표 중에 인용하신 코로나19가 일과 생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 2개월 동안 2년치의 디지털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저는 국내에서 이 디지털 문화유산이 향후 2년 동안 20년치의 디지털 혁신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큰 기회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거에 약했던 고리들, 그리고 체계적이 못했던 기반들, 이런 것들을 다져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 교수님 같은 이런 전문가분들과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정 교수님께서 한 질문을 제가 2개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국내 디지털 문화유산 분야의 현재 위치와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이 디지털 문화유산 분야에 대해서 이 많은 생각들을 또 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제안하신 그 문화재 원격 의료 시스템과 같은 보존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응용 분야가 지금 현재 어떤 시점에 와 있고, 이거를 진흥하기 위한 어떤 교수님의 어떤 방안이랄까, 선결 과제랄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직접 발표하신 분들은 제가 한 분씩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네, 한꺼번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뒤에 질문이 적다 그래서 길게 제가 시간을 때우려고 일부러 길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네, 2번째 이제 문화유산기술연구소의 김지교 대표님께서 좋은 또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멋진 사례들하고 같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문화유산기술연구소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부분들을 역할을 실무들을 해주셨고, 이제 직접 느껴진 부분들을 발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컨스트럭션, 이런 디지털 재건 분야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크게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디지털 문화유산이 실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렇게 사람들과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할 때 단순히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게 이제 멋있게만 만들고 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작업하실 때 어떤 점들을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작업 과정에서 구현하는지 이 점을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 이제 박정섭 서기관님께는 서기관님께서는 이 문화재청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문화유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굉장히 이제 선두에서 또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거 일환으로서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이걸 정책화하는 노력들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화재청의 이러한 정책들이 분명히 이제 문화재청에서 단독으로 이거를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또 이 관련된 여러 전문가, 산업계들 등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 디지털 문화유산 관련 사업들을 제가 그동안 직접 참여를 하든 아니면 뭐 자문이나 여러 평가를 통해서 보면 이거를 수행하는 업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문화유산 기술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하면서 그거를 리드해 나갈 때 성공적으로 되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하는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유산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혹은 문화재청 내부 혹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는 있지만 디지털 기술에 약한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발표자께서는 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저기 전진성 팀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서 세 분의 발표자께서 외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먼저 조유진 담당관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고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재훈 교수님께서도 이제 잠깐 이 코로나 19 위기가 디지털 분야에서의 어떤 기술 도약의 하나의 어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이유로 유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유산 관리 보존 체계 또 어떤 활용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유진 담당관님께서는 먼저 유산이 사람들로부터 유리된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로건 교수님의 말을 인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유산은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드 사피어 같은 문화인류학자 같은 경우는 문화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존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추상해낸 그런 의미들 속에 존재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의 어떤 삶과 유리된 유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밀접히 연계될 수 있는 유산의 어떤 보존, 관리,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유진 선생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단순히 이 보존해야 할 하나의 어떤 박제화된 유산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는 휴식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영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 활동의 어떤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삶과 분리될 수 없는 현재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유산에 담긴 이야기와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유산 해석이라고 할 때 유산 해석을 통해서 유산에 얽힌 보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또 이를 또 사람들과 공유하는 노력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산에 담긴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 다양하고 아주 창의적인 컨텐츠들이 또 현대인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현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형식에 맞게끔 그 전달되는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유산에 담긴 이런 기억과 그 역사에 대한 내러티브가 정부에 의해 공인된 혹은 뭐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해 전달되어 왔었다면 앞으로는 유산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다양한 구성원들의 기억과 경험도 공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 문화재청에서도 이미 다양한 사업들을 이런 분야에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2015년도죠. 제24 세계유산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각을 세계유산 어떤 보호 협약의 이행 노력에 통합하기 위한 정책 문서를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조유진 담당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유산 보호 관리 활용에 있어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세계유산과 관련한 어떤 지속 가능 투어리즘이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유산 보호와 활용 또 그리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과 혜택도 지역 공동체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순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순서를 잡았는데요. 두 번째는 알레시아 스트로치 전문가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앞서 안 교수님께서도 스트로치 전문가님의 발표 중에서 이 부분을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인상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유산을 계승하고 우리가 유산이며 우리가 유산을 만들어 간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단순히 어떤 옛것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유산을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의 장소, 유산 장소의 의미는 절대 정적이지 않고 물질적인 구성 요소에 내재된 것도 아닐 수 있죠. 정통성과 의미는 부여받은 것이지 내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스트로치 전문가님께서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 유산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또 개인의 경험을 공유한 사례 그리고 또 SNS 매체가 문화유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문화유산과 시민, 공동체 간의 어떤 감성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활용된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NS와 같은 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유산에 대한 개인의 어떤 경험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한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스트로치 전문가님하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다면 이 베니스 이 투어리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을 대표로 해서 박정섭 서기관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이 비대면과 코로나 블루 등으로 이제 보다 많아진 이 사람들의 관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온라인 관람 콘텐츠 개발 등 이 문화재청이 이 문화유산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화재청에 던져지는 정말 수많은 요구들 또 그로 인해서 또 끝없이 늘어나는 이 사업 수에 비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재청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재청의 이 사업 운영은 지속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이 유산의 어떤 지속 가능한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이 문화재청의 어떤 지속 가능한 운영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서기관님의 어떤 솔직한 의견 한번 듣고 싶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가 이 문화유산 경제 사회 생태계를 파괴하는 한편 또 관련 업계 종사자의 어떤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이 디지털과 신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신기술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별로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현실적 대안을
고민한 바가 있다면 혹시 있다면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용재 교수님과 그 김지교 대표이사님 그 두 분께서는 그 문화유산의 보존, 보건 관리 활동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이 신기술하고 또 문화유산 그 서비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분야 문외한인 저로서는 아주 재미있는 수업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겐 하나의 어떤 새로운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국 이런 새로운 환경 수단을 사용하고 수혜를 받는 것도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런 신기술의 사용도 사람을 위한 또 보다 포괄적인 사람을 위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혹시 이런 그 기술의 발전과 적용 과정에서 김지표 대표이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국가 간의 어떤 기술 격차는 물론이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해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 혹시 좀 공유를 해주시고요. 이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 기술 활용의 어떤 문턱을 낮추거나 그 활용과 적용 방법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도 좀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케네디 전문가님 발표 관련해서는 그 위기의 이 시기가 찾아왔을 때 문화가 또 문화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유산은 기후변화와 같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또 심리적인 그 리질리언스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께 두 분 그 토론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손에 지금 질문지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걸 이제 읽어드릴 텐데 이 2개가 다 김지교 대표이사님께 소속된 거라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정 교수님이 답변을 좀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박 서기관님께서 해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김지교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언택트가 대두되면서 디지털 헤리테지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서비스되면서 업무량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상 마지막에 보여주시려고 했던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토론 때 시간이 된다면 재생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되면 저희가 가능하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헤리테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지털 헤리테지가 정말로 영구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20, 30년 전 사용되었던 데이터 처리 기술은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헤리테지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실제 존재하는 유산만큼 오래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또한 20년 전 모두가 사용하였던 디스켓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지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20년 후에는 디지털 헤리테지를 활용한 기계들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디지털 헤리테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럼 저희 정 교수님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짧게 몇 분 질문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안재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의 국내 디지털 문화유산 분야라고 할까요? 그 부분들이 미래는 어떻게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유니크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또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그런 어떤 콘텐츠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사실 제가 디지털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다시 결국은 원 문화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귀결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지금 저희가 많은 문화재 현장에서 모형관이라든가 리플리카 제작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 시민들이나 또 이런 이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모형을 취하는 것보다 원본 또는 뭐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원 문화재를 보고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가 우리의 지금 디지털 기술로 엄청난 기술로 그것을 진짜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원본을 보러 가고자 하는 욕구, 니드는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 디지털 문화유산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야 될 방향은 맞으나 근본적인 그 진본이라고 하는 문화재와 어떻게 접점을 찾고 그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답은 아직도 저도 아마 지금 제일 김주교 대표이사님이나 안지용 교수님이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찾아서 뭔가 가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핵심적인 것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재된 어떤 콘텐츠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 또는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더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이 또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지금의 디지털 자료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너무나 홍수 속에 지금 살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디지털 자료를 다시 가치 있게 재정리해 줄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의 홍수라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리고요. 문화재 원격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 문화청의 박정섭 서기관님도 코로나 대응팀에 있긴 하시지만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람이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코로나 뭐 예를 들면 문화유산 119 앱 같이 요즘은 핸드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담당자가 현장에 어떤 재난이나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지금의 문화재청에서의 프로세스들은 그것을 문화재 어떤 사찰에서 문화재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다시 그걸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문화재청은 다시 그것을 뭐 긴급적으로 조사도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가 또 그것을 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걸리는 시점에서 가령 그런 어떤 전문가 네트워크 만약 보존가이라고 하면 한 100명의 어떤 네트워크 있는 풀로 돼 있는 어플에 카카오톡처럼 뭔가 지자체에서 긴급하게 올라온다면 물론 그거는 이제 국가 레벨에서 가능하겠죠. 그러면 제가 그때 공강이거나 휴식 뭔가 좀 시간이 있으면 바로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문화유산이니까 저의 사명이니까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바로 접근하고 바로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도 하나의 작은 시작이고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브라질에서 큰 박물관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일단 비전문가 문화재 비전문가인 소방관들이 먼저 짐이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바로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어떤 국제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작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으로 하나 얘기를 했고요. 뭐 그거에 따른 뭐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다른 어떤 전문가들 쪽에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지만 작은 시점부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거기에 좀 많은 부분들이 국가적인 어떤 좋은 플랫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전 이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박 서기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지영 교수님이랑 전희준 팀장님께서 폐부를 찌르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해주시고 뭐 모두로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한 뭐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행정 분야가 좀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떤 행정들이 조급한 그 관료와
뭐 책임성이 결여된 그 기술자와 관중으로서의 국민이 삼자 결합을 해서 되게 단기적인 처방만 내세우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그 명쾌한 해결을 보지 않았다라는 그동안에 좀 몇 번의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 디지털 분야도 제가 코로나19 미래대응반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 팬데믹이 그 상황을 가지고 왔고 이제 팬데믹이 그 상황 그 4차 산업혁명 등을 비롯한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기를 매우 빨리 이렇게 당겨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수단이 너무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배제하고는 뭐 일을 할 수 없고 디지털과 함께 해야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효용성이 있고 좀 더 효율성이 있는 문화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이 큰 방향성은 누구든지 바꿀 수 없는 명확한 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아까 안재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협력 소통 방안 부분과 그 디지털 약자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디지털 약자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디지털 약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약자를 커버하기 위한 이런 정책적 노련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재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사실 크다. 이 점은 아마 이제 그 교수님도 잘 아실 거고 저희 내부에서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쪽은 이제 보수 이제 활용 정책이 이제 10여 년 이렇게 들어왔고 최근에 디지털 등 이제 디지털 산업 등이 들어왔는데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내부 직원들 간의 이제 인식과 편차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다만 이거 이제 활용 정책이 들어오고서 이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갭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요. 아마 디지털이 좀 더 생활화가 된다면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 소통 부분도 그렇고 디지털 디바이드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고 사실 이제 디지털 부분이 이제 문화유산에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확한 인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있었지만은 명확하게 정책으로 발현이 돼 가지고 크게 이렇게 그 실천이 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코로나19 미래 대응반에서 이제 디지털과 이제 그린 기술 등을 결합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고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이런 것들의 적용 사례 등을 하나 둘씩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관련 전문가들과 그리고 저희 이제 문화재 쪽 세계유산 그 보존관리하는데 문화재청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그 수평적인 위치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공동으로 어떤 이제 사례들을 생산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키면서 나가는 방안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진성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할지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예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게 지금 뭐 디지털에 대한 요구, 이런 이제 그 시대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와중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일이라든지 나라 일이라든지 어떤 위기를 대처를 할 때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이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했던 시스템이 워낙에 공고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좀 뭐 단년도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관료제라는 그 수직적 위계 체제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디지털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러한 것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안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향상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런 것들을 점차 확산시켜야 되고 제가 그 조직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인해서 좀 타격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신기술이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뭐 알고 있는 한 말씀을 달라는 그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거야말로 답변을 드리기가 참 힘드네요. 아마 이제 저희가 그 피해 조사를 좀 해봤었는데 그 피해가 좀 저희가 기대한 바보다는 좀 적게 나온 상황입니다. 좀 저희가 이제 산업이라고 치면 발굴업계, 수리업계 그리고 이제 활용 교육 쪽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피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국가 예산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좀 이제 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기타 피해는 많이 없었다라는 점 말씀시키고 향후에 뭐 그 디지털이 이렇게 좀 정착이 되다 보면은 아마 그 문화재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분야인데 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산업이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환하다 보면 쇠퇴하는 업체도 있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발전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말뿐인 말씀이라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기존의 업계들이 뭐 새로운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이라든지 좀 이런 그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떤 계획으로서 좀 가져가고 실천해 나가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마지막 답변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질문이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이 2편이나 있는 김지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영상물을 마지막에 볼까요? 처음부터 볼까요? 마지막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일단 질문이 저한테 한 4개 정도 들어왔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좀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안재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사람과 문화유산을 연결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회사 사이트가 지금 만년 공사 중이긴 한데 제가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이트 관리 잘 못하긴 하는데 거기 보면 저희 회사 슬로건이 있습니다. 기술은 거들 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새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뭐 ICT라든지 기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뭔가 문화유산보다 기술이 또 앞서게 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그 접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정책적으로는 보통 뭐 VR, AR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들이 유행할 때마다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또 부담감도 있으시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러다 보면은 문화유산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 않은 채로 기술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본다는 측면에서 VR로서 굉장히 적합한 콘텐츠였는데 모든 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뭐 도자기가 있는데 이걸 VR로 본다. VR은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순한 하나의 오브젝트를 놓고 봤을 때 VR을 놓으면은 만든다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뭐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를 하고 거기에 맞지 않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문화유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먼저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을 찾는 게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죄송합니다. 지금 뭐 아까 딴 질문이랑 섞여가지고 좀 갑자기 꼬였는데 그 문화유산을 어쨌든 네. 이 정도로 지금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아,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구나. 문화유산 콘텐츠를 만드는 건 보통 기업보다는 정부기관에서 만들다 보니까 공급자 위주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정보를 계속 주고 싶어하고 이제 그 문화유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피로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콘텐츠 개발 방향도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는 게 옛날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서 지금 볼 수 없는 정보를 터치하면 정보를 더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ASMR이라든지 그리고 팀랩 전시가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그렇게 그냥 무념무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창덕궁 콘텐츠를 만들 때는 거의 스크립트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느끼고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를 해서 문화유산에 적합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진성 팀장님 질문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문화유산 콘텐츠를 만들면서 뭐 예를 들어 작년에 있었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수원화성 AR 콘텐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각 장애인분이 오셔서 굉장히 클레임을 거셨거든요. AR이나 VR을 보고 싶은데 자신은 시각 장애인이라 볼 수가 없다. 사실은 저희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애초에 시각 위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시각 장애인이 보신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도 이렇게 나름 고민을 했지만 그게 문화유청 부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화유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또 필요성을 느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사업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기 어려운 어떤 도서 지역이나 이런 뭐 취약계층 그리고 또 뭐 외국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문화유산 콘텐츠를 어떻게 즐기고 향유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동형 콘텐츠 그러니까 그 도서 지역이나 이런 데를 그 텐트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그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들을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동형 그 텐트를 만들었을 때 코로나 시대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인원별로 거리가 한 2m씩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텐트를 만들고 나니까 원래는 정원이 막 20명 됐는데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들이 전부 다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코로나 상황에서 뭐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부딪히는 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올해부터는 아마 정책적으로나 저희 같이 콘텐츠를 만드는 뭐 업체들도 고민하면서 앞으로 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국내 취약계층에 대해 말씀드렸고 해외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유네스코 발표에 따라서 이제 아프리카나 도서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5%밖에 그 온라인이나 디지털 콘텐츠 그 서비스 제공을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3년에 우즈벡에 있는 세계유산인 아프로시아 궁전 복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지금 미얀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우즈벡 사업도 했지만 그쪽에 어떤 인프라를 갖춰주기보다는 저희 그 한국의 예산을 받아서 자신들은 이제 문화유산 사이트나 이런 리소스를 제공하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급받기를 좀 원하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즈벡 사업을 했을 때 그 현재 그 아프로시아 박물관장님께서 우즈벡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시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문화기관 주변에 있는 유명한 천문대라든지 박물관 관장님들이 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손잡으면서 한국 예산 좀 따라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런 부분에 좀 책임감을 갖고 아까 정윤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선도하면서 K 방역으로서 좀 K 방역처럼 이렇게 좀 앞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을 통한 질문 2가지. 첫 번째 언택트 컨텐츠 좀 벗고 하겠습니다. 언택트 컨텐츠 언택트 시대에 이제 콘텐츠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 아니죠 코로나 19 상황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저희가 미얀마 사업을 아까 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에 인천 송도에 이제 개관들 문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에 있는 문자에 관련된 그 유물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미얀마에 있는 그 미야제디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금성문, 미얀마 고대 문자가 있는 금성문을 이제 스캔해서 가져와서 콘텐츠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제 기초 예비 조사를 갔다 오는 순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못 하게 되고 어쨌든 이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박물관이나 이런 전시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폐관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중단이 이루어지고 제작을 했더라도 이런 콘텐츠들은 그냥 저희가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짠 해서 즐기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계속 피드백 받고 개선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만 완성도 있는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과물을 좀 효과적인 결과물로 만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까 중간에 제가 수원 화성에 대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으로 저희가 그 스페인에 발표하면서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막이 아마 없습니다. 근데 그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디지털 헤리티지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거든요. 이따 가능하시면 보여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디지털 헤리티지가 지금 뭐 20년 전 거를 전혀 못 쓰는 상황에서 이게 자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건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정교한 기술로 문화유산과 어떤 자연유산과 이 유산들을 기록하는 것들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도 아무도 예견을 못했던 것처럼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문화유산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심각한 훼손을 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보로부두르 같은 경우에도 옆에 화산이 활화산이어가지고 계속해서 화산재가 날라들고 있고 조금 일부씩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들을 뭐 보류시키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전에 구축했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복구에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뭐 한 50년 전에 흑백 영화를 안 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또 다시 한번 찾아보게 돼 있고 그 나름 그 시대의 어떤 특성을 대변해주는 또 하나의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면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영상물을 먼저 볼까요? 영상물 돌려주시겠어요? 네,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건 없이 전부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wasong Fortress is one of the greatest fortresses in Korean history, constructed using Eastern and Western architectural techniques in the 18th century. Hwasong is surrounded by 48 defensive systems and extends for nearly 6 kilometers. Hwasong Fortress was built artistically. 우린 문화유산과 함께 수원 화성에 대한 AR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우린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게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화성 콘텐츠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용자 경험.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가 찾은 답은 화성 유교였습니다. King Cheongjo, who built this castle, left behind a book called The Hwasong Seongnyeok-euge. Surprisingly, all the details needed for building this castle, blueprint, materials, techniques, labor force, the cost of the labor, and even the expense for the food were recorded in this uge. Everything related to Suwon Hwasong Fortress was included in these 9 little books. 화성은 한국 전쟁 때 끔찍하게 파괴되었다가 70년대에 와서야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유네스코는 복원된 화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대 복원된 문화재는 세계유산이 될 수 없는데 이 의궤 덕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궤가 있는 한 화성은 영원합니다. 우린 의궤를 펼쳤을 때 이 그림 속 화성이 입체적 형태로 증강이 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화면을 끄면 사라지는 뻔한 콘텐츠가 아니라 뭔가 실제 문화재와 디지털이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교육 콘텐츠인 거죠. The first thing we had to do was
build Hwasong Fortress in digital. We had to make this complex structure into 3D model that was very precise and very light. Actually, this was big construction. We spent months doing 3D scanning, modeling, mapping, optimization, and etc. Finally, we ended up moving Hwasong Fortress into digital space flawlessly. It's incredibly light so that it doesn't have any issue with our VR system. 우리가 만든 콘텐츠는 박물관에 있는 의궤에 직접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의궤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죠. 우린 직접 만질 수 있는 의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HP와 기술 제휴를 통해 의궤의 완벽한 복제에 도전했습니다. 페이지별로 기가픽셀 데이터를 구축하고 먹선과 바닥을 일일이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HP의 특수 프린팅 장비로 전통 한지에 아주 정밀하게 프린팅했습니다. 그걸 장인이 전통 방식으로 의궤와 똑같이 제작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또 하나, 우리는 한지의 필름을 이용한 특수 미디어로 의궤를 만들었는데 절대 찢어지지 않죠. 이 튼튼한 의궤는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보급될 것입니다. Users can feel the sensation of touching the Uguay, looking at augmented buildings and equipment, and even entering them if they want. So, we've completed the digital heritage content that only we can create. 네, 이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진으로 과정을 보시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었던 거고 아까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네. 끝나셨나요?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네. 차장님, 차장님, 제가 그 질문에 하나 첨언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온 질문에 그 디지털 보존 관련해서 온 질문에 답변 조금 첨언해드리겠는데요. 이 디지털 자료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도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그 김 대표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이제 아울러서 지금 질문 주신 그 사항은 실제로 이 디지털 자원을 말하자면 파일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이 디지털 형식의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우리는 그 디지털 프리저베이션, 디지털 보존이라고 부르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화재를 기록한다고 하면서 디지털로 기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입니다. 몇천 년을 지금까지 이어져온 어떤 뭐 석조라든가 뭐 목조 건물 이런 거를 단 10년을 이게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한 디지털을 가지고 기록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디지털의 많은 속성 중에서 디지털이 영원하다, 어떤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디지털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쨌든 디지털의 이런 유용한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2003년도에 그 유네스코가 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Digital Heritage라고 이렇게 헌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위기 상황이다. 이 디지털 형식의 자원을 보존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온 세계가 지금 다 같이 협력해서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그거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미 2003년도에 그런 헌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소스의 코드에 뭐 0101 이거를 돌에다 새기든 금속에다 새겨가지고 땅 밑에 묻어놓으면 제일 안전하겠죠.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자원을 실질적으로 보존하는 데 어려운 이유가 피지컬한 그 미디어들이 시간이 갈수록 훼손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S도 계속 바뀌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바뀌고 그거를 미디어를 재생하는 재생도 바뀌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존하기가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 리프레싱, 마이그레이션, 또 인캡슐레이션, 에뮬레이션 뭐 이런 디지털 보존을 하기 위한
단기 혹은 중장기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기관에서는 그거를 담당하는 정책을 세우고 담당하는 전문가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디지털 프리저베이션을 포괄하는 좀 더 큰 개념으로서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존을 포함해서 어떤 디지털 자원들을 선택하고 이거를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이 많은 자원들 중 무엇을 정보들 중에 무엇을 우리 후세에 남길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버릴까 이런 거로부터 계속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이런 디지털 큐레이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두 번째는 문화재청은 물론이고 문화유산 기관들이 이 디지털 자원들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보존 정책들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단지 뭐 외장하드에다가 백업 하나 더해가지고 놓는 2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는 어딘가 더 안전한 곳에 백업을 해서 보존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보고 어떤 디지털 프리저베이션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예정된 시간인 5시 1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나 오늘 이 얘기 못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그러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잠은 주무셔야 되니까 제가 특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것을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몇 마디는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1996년 7년도에 인터넷 보급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안 들어올 때였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때가 인터넷이 막 보급되고 인터넷 사용하는 숫자가 급증하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3사가 따로따로 다른 형태로 똑같이 인터넷 보급 운동을 했는데 저는 이제 조선일보랑 같은 걸로 해서 그 교육 콘텐츠 만들어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 분야 사람들이 해서 했는데 그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그러면 이제 신문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왜? 앉아서 그 지역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정영재 교수님이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진정성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더 많이 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가 돼서 봐도 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나오는데 석굴암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는 들어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유리로 막혀서 못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일로 인해서 석굴암 내부를 여러 번 들어갔었는데 맨 마지막이 아마 석굴암이 누가 무너진다라는 말 때문에 그 당시에 긴급 진단을 하기 위해서 석물 전공자들을 모시고 국제회의 클로즈 미팅을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라는 거는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 저희가 이제 거기 한 1시간 반 정도 내부에 머물면서 이제 관찰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원본을 보는 느낌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못 가고 못 하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방만으로 조금 더 나은 앞으로의 어떤 게 되지 않을까.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일상생활이 바뀌었을 겁니다. 일상생활이 바뀐과 동시에 어떤 한쪽에서는 경제가 부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경제가 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지금
뭐 카페나 음식점이나는 못 가지만 그러나 이거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판매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택배 같은 분들은 엄청나게 인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밤에 울산에서 서울을 올라가는데 세상에 택배차가 그렇게 한밤중에 서울을 많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다음이면 정말 밤중에 다시는 운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거대한 택배차가 그 밤중에 가는 게 그 차들이 다 새벽 배송하는 차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아마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것을 어떤 분야에서든지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바뀔 건가에 따라서도 아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조희정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그 중간에는 누가 있나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만지고 만들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계유산은 지속 가능한 거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조상님들이 만들었지만 우리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후손한테도 물려주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러한 것이 바로 유산이고 그 중에서 이제 세계유산이 되는데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경우에는 써야 되는 거는 안 쓰면 더 망가지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존하고 정말 어떻게 후손한테 물려주어야 할 건가는 다방면에서 생각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사실은 조금 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5분 안에 끝냈습니다. 5시 6분입니다. 제가 5분 끝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이런 형태의 회의는 다음에는 없이 좀 이렇게 모여 앉아서 많은 분이 앉아서 화기애애한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월 달에 평창에 있는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보통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하여간 몸 건강이 또 앞으로 세계유산 또는 문화유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토론에 수고해 주신 이혜은 저장님과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2020 세계 백제 역사 유적지구 국제학술 포럼의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포럼에서의 훌륭한 발표와 뜨거운 논의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발표자, 토론자분들과 참가자분들 그리고 본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본 포럼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작성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설문지는 회의장 퇴실하실 때 등록 데스크 스태프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고 가시는 물건 없으시도록 개인 소지품 꼭 챙기시고요. 이번 포럼은 행사 종료 후에도 유튜브 백제세계유산센터 채널에서 녹화된 영상을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